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미국의 긴축과 경기 우려가 매일 연말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 수요 증가 소식에 여행과 항공주들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중국발 봉쇄 완화 훈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와 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넷플릭스 광고 독점 판매 계약 체결 이후 관련 수혜를 독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호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광고 비수기에도 선전할 나스미디어에 주목해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뉴플렉스입니다. 최근 애플이 XR 기기를 내년 하반기로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에 XR 관련주들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최근 2거래일 연속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열릴 CES에서 애플은 XR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제품을 한번 선보인 다음에 소비자 반응을 살핀 후 대량 생산 시기를 조율하게 될 텐데 좀 과도한 측면으로서의 주가 하락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XR 관련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인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내년 IT 업계의 큰 화두라고 하면은 단연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확장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과 관련 종목들 지속해서 저희가 팔로우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원 PB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입니다. 로맨이라는 브랜드로 색조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드럭스토어와 한국 올리브영의 입점 매장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일본은 세계 3위이자 또 아시아 2위 화장품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내 마스크 해자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광고, XR 그리고 색조 화장품까지 나스미디어, 뉴플렉스 또 아이패밀리 SC와 함께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배터리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실적 둔화 우려의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까지 심층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를 보면요.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서 K배터리 3사, 재활용 업체,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까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높은 성장성이 주목되지만 현재 주가는 배터리주에 가려서 약세를 조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과 또 반도체 업황 우려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2년 3개월 만에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5% 빠지면서 78,900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폐배터리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폐배터리 사업이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에도 기여를 해서 기업들에게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지금 너도 나도 뛰어드는 모습인데 폐배터리를 시장에서는 황금알로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기업들 폐배터리 진출에 얼마나 좀 나서고 있는지 현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만 달러를 지금 육성 정책으로 지원금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이제 법안으로 일정 부분 이 폐배터리를 활용한 자원을 써라라는 법안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판매 1위라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쪽 시장도 좀 석권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또 좀 정부 투자가 상당히 좀 활발한 그런 분야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련된 이 폐배터리 활성화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국 4개의 거점의 이런 수거 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가장 유리한 것이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 그리고 셀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사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이 공동 개발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또 이제 전기 택시 관련된 회사에 그 대여 방식으로 배터리를 줘서 2, 3년 후에 다시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것을 다시 수거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이제 LG 엔솔과 함께 이제 ESS 그런 쪽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리사이클 쪽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또 성인하이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앞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같이 협력을 한다고도 말씀드렸고, 또 SK 주유소라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전기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까지도 운영 계획을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역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진출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큰 중국과 미국 또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현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좀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내 폐배터리 그 업체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용원 PB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폐배터리 시장에서 뭐 글로벌리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 정책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이제 일찍부터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또 지금은 이제 생산자가 배터리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그런 이제 생산자 책임제를 통해서 주요 광물에 대한 회수율을 거의 100% 목표치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과 EU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셀에 대한 셀 업체들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좀 약하죠. 하지만 이제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해당 사업을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얼른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이제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의 배터리 셀 업체를 보유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광물이 안 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만 잘 이제 지원이 된다면 이제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을 당장 못 따라잡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부터 다수의 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곳에서 폐배터리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성장성의 그 진입 장벽이 높고 낮음을 좀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이런 진입 장벽이 좀 낮지는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고요. 그리고 폐배터리가 크게 뭐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으로 좀 나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들로 확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그런 폐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보다 높은 가격을 쳐주는 쪽에 아마 그것을 팔게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냐. 원활한 배터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본다면 좀 안정적으로 폐배터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또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또 SDI가 지분 가지고 있는
성인 하이텍 정도가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회사들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은 회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폐배터리를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는 장기적으로도 이들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또 많은 회사가 지금 신규로 진출을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는 고려한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연의 재련 1위 업체로서 이 재련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상당히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측면들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활용과 재사용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이런 소형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00% 이제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중대형 전지 중에서 이 전지의 잔존 수명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재사용을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소형 전기차라든지 뭐 골프카트, 뭐 전기 자전거와 같은 이런 좀 소형 이런 기기 쪽으로 아마 재사용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재활용은 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 이제 녹여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양극재에 필요한 그런 이제 광물들이 주로 이제 나오죠.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금 일정 처리를 해서 양극재 재료로서 재사용하는 이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밸류체인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낮은 원가로 확보하는 것이 이제 경쟁력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뭐 성장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제 좀 성장의 초입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 선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투자 기준을 어떻게 나아가면은 투자자분들께 좋을지 그리고 혹시 지금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 보시나요, 부장님? 네, 일단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쪽 섹터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종목 선별을 좀 잘 하셔야겠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부장님과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폐배터리에 대한 기술적 장벽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목적이 이제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을 뽑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결합을 해야 이제 이런 그 광물들을 뽑아낼 수 있을지는 웬만한 그런 화학 기업들이라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낮은 비용으로 이제 배터리를 이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에코프로와 이제 포스코홀딩스죠.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가진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는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를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둘 다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자회사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특히 과거에는 이 지주회사가 할인율이 뭐 80에서 한 60% 본주 대비 이렇게 좀 이어졌습니다만 최근에는 50% 이하로 지주회사가 많이 또 이제 평가가 절하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근과 같은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이런 지주회사가 일정 부분 할인율을 축소할 수도 있을 이런 또 부분들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실적 대비 주가가 낮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4배가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한 6배 수준에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이들 회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쨌든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좀 탑픽으로 꼽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그 상장을 하면서 뜨거웠던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는 폐배터리 하면 뭐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이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회사고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어떤 그런 뭐 경쟁력 같은 것도 많이들 짚어주셨거든요. 이 두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어떻다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피비님부터 한번 의견 들려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성일 아이텍이나 세비캔 같은 그런 기업들도 이제 폐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그런 경쟁력으로 본다면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수급들이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을 좀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시기가 오지 않나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들어가기에는 버거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두 회사 모두 다 숫자는 나오고 실적은 좀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죠. 물론 뭐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그렇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높은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그래도 둘 다 95%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에 좀 폐배터리 관련해서 너무 좀 지나친 뜨거운 관심들을 좀 받아가면서 이 두 회사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침체되는 거래도 좀 많이 좀 감소하고 있고 소급적으로 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 회사는 뭐 장기적인 관심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제 보고 관찰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한번 조금 관심을 받고 나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침체가 되면서 반도체주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좀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영업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의 감익 수준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보면은 또 한 번 좀 한숨이 나오는데 김용원 PB님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좀 감익 수준을 각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4분기 낸드와 디램의 이제 빅그로스가 약 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씩 빠졌죠. 거기다가 이제 ASP도 이제 25%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일단 가격 하락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나타나고 그에 실적도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영업 적자 한 1.2조 원까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고를 본다면은 이제 4분기 기준 이제 한 40조 정도의 재고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은 이제 영업을 안 해도 이제 생산을 안 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예 생산을 이제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몇 분기 동안은 이제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 실적도 이제 공급 과잉과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연간 영업 적자를 한 6조 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과 키옥시아는 생산 조정에 좀 들어갔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감산을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감산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재고로 인한 그런 실적 악화가 조금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더욱더 지금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로 전문가들이 다들 재고 수준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쌓인 재고만으로도 내년 한 해 영업이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어차피 뭐 이 정도의 그 상황을 좀 고려를 했었는데 재고 조정 전략에 어느 정도 좀 미스가 있었다,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좀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장 첫 번째는 사실 메모리 업황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 일부 감산 시작 4분기부터 했는데요. 아직 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산 정책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미스는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는 더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일단 현재 당장에 바랄 수 있는 작은 것들은 이제 중국의 봉쇄 해제로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IT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된다던가 뭐 인텔의 뭐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예정대로 좀 이어지고 특히 또 이제 XR 기기와 같은 신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좀 견인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높은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이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하면 역시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 보면은 투자가 그래도 줄진 않습니다. 과거보다 투자의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 늘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메모리를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 떨어질 가격들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업체들이 다들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재고가 한 번쯤 이렇게 박앤세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눈물의 박앤세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좀 다운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는 별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고 싶어 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일부 견인이 되는 되면은 이러한 또 대규모 이런 또 이제 재고 조정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마도 그 시기가 가장 좀 바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또 낸드 부문도 문제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대했던 뭐 사파이어 래피즈나 뭐 이런 것들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못 해주고 또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하락, 솔리다임 인수 여파로 낸드 128단의 양산 성공도 빛이 좀 발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낸드의 적자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깜깜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PB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낸드의 적자 상황은 이제 어찌 보면 디램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램의 경우는 이제 그래도 내년 2분기쯤에는 고객사들이 재고 확충에 좀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를 좀 살펴보면 원래 SK 하이닉스가 하던 낸드 사업은 주력이 이제 모바일 쪽이었죠. 하지만 이제 솔리다임을 인수하면서 솔리다임이 하던 그런 주력이 이제 서버용 이제 낸드 플래시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약간 이제 시너지를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이제 CPU가 계속해서 이제 양산이 지연되면서 그런 낸드 플래시 이제 서버용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문제는 이제 고객사들, 이제 그런 CPU에 대한 고객사들이 이제 인텔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를 정말로 양산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면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수요는 이연될 것이고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평가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적자 상황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인텔의 양산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때가 잠시나마 좀 낸드 업황의 그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8만 원에서 밀려나서 이제 78,9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지친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틴다고 해서 언제 올라올지 이 부분도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유한 투자자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유효할지 이 부분 궁금한데 PB님께서는 SK 하이닉스의 바닥이 과연 어디쯤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실적상으로의 바닥은 내년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전방 업황인 뭐 서버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PC 이런 것들의 좀 전방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PC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교체 수요도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PC는 이제 업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뭐 스마트폰과 서버를 잠시 보자면 서버는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캐펙스 투자 지연 그리고 이제 인텔의 양산 지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은 역시 좀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브랜드 가치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과 애플이 이제 주력이지만 디램을 가장 많이 그런 이제 소비하는 그런 이제 휴대폰 업체들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3사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휴대폰 이제 유통사들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이제 좀 재고 소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인텔의 CPU도 출시가 될 거고 또 스마트폰 시장도 물건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은 다시 들어올 거고요. 그런 이제 시기는 한 내년 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 사이가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이제 보통 실적이 악화될 때가 그런 이제 반도체와 같은 시클리컬 기업들의 투자 적기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몸집이 예전보다 너무 커졌고 또 이제 그런 재고 수준도 그에 따라서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라는 게 또 지출에 있어서 좀 후순위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에 대한 지출이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장의 좀 이제 우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뭐 가격 조정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 정도의 수준에서 기간 조정이 좀 길게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바닥은 내년 하반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도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김성돈 부장님께서는 그럼 SK하이닉스의 바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가늠을 하실지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고 조정이 일어나는 시기, 그 시기가 일단은 일차적인 바닥 시그널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현재 중국 생산 캐파가 D램이 46%, 낸드가 25%를 지금 중국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제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1년간 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1년은 뭐 금방 가겠죠. 그래서 그 후에 중국 공장에 대한 원활한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순탄치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과연 중국 공장을 매각을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정부의 이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 내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위 삼성전자도 뭐 독자적인 노선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상황에서 3위 마이크론도 이런 신규 팹 공장까지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하이닉스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에 분명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PBR 1배 미만 좋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상당한 좀 오랜 좀 그런 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고성장 스토리가 전망되고 있는 폐배터리주, 그리고 연일 신저가를 경신 중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와 SK하이닉스 모두 현재 조정 구간을 지니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과 또 성장 추이 확인을 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면요. 연이틀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8만 원이 무너진 SK하이닉스, 또 애플카 출시 연기 소식에 급락한 LG전자 먼저 보입니다. 또 4거래일 만에 반등한 포스코엠텍, 그리고 LNF, 미래나노텍, 첨담글로벌, 제주은행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개별 이슈로 희비가 엇갈린 LG전자와 제주은행, 그리고 공구음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출시를 미루고 개발 계획의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7% 이상 밀리면서 강한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공구음원 보시죠. 의료와 자파 판매 호조세, 실적 기대감까지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은행입니다. 매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이후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7% 상승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전자부터 이기택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사업의 성장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던 LG전자가 애플카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애플카 출시 지연 소식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LG전자와 협력 가능성은 대두됐지만 구체적인 소식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단기적인 악재로 봐도 좋을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LG전자에서는 애플카의 애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너 아니면 할 데가 없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와 합작해서 전장 부품 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던 그만큼을 되돌려가는 분위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애플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죠.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렸을 때 딱 계절성이 이쯤 됩니다. CES를 앞두고 CES 이후에 애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LG전자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도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한 주가에 거품이 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애플카 이야기가만 나올 때마다 주가의 반응은 사실 커다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왜 이러한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 LG전자에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LG이노텍이라든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전사적으로 만년 적자에서 수주잔고 100조가 넘는 전장 부품의 수주잔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겠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던 상황 속에서 애플카가 일정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니까 애플카의 A자도 얘기한 적 없는 LG전자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겁니다. 긴 호흡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장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라든가 마그나와 합작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내고 있는데 LG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줄 수 있고 미래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LG전자의 주력인 백색 가전이 그만큼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 속이고 사실 실적 어닝이라고 우리가 가이던스를 매기는데 실적 눈높이가 계속해서 낮춰져 오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주력인 백색 가전이 되지 않는데 전장은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까 주가 조정은 2년 동안 이어져 왔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의 급락은 애플카 기대감의 되돌림으로 이렇게 보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매수 기회이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어요. 오늘 7% 이상 급락하면서 9만 원 선이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럼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예, 뭐 시장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 눈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졌냐면 올해는 지난 거니까 내년도를 좀 바라봤을 때 연초에 시장 눈높이가 내년도에 80조까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무려 1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이 10조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결과 내년도에는 한 70조 정도 매출액이 나올 거다라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기대감도 많이 쭈그러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익은 5조에서 4.5조까지 많이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 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러한 눈높이에 어느 정도 충족만 하더라도 눈높이 레벨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래 성장성에 배팅하고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애플카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18만 원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특수를 누리면서 실적이 분기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고점을 올라가지 못했던 상단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최근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절대 레벨인 8만 원까지 지켰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9만 원대에서는 뭐 긴 호흡을 갖고 들어가시되 8만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추가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그만큼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낙폭이 과대한 구간이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구 음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 하루 만에 급등을 오늘 했는데요. 상한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의류나 자파 판매 호조 소식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실적은 알겠는데 비싸다라는 평가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주가 평가라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일단 한번 보여줬고 그게 회사 실적과 무관한 무상증자에 따라서 이 공구먼이 가장 먼저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뭐 무상증자 테마라는 이 테마 분까지 일 정도로 무상증자만 하면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시즌을 올해 한 해 지냈었습니다. 6월 달서부터 7월 이후까지 이어졌던 무상증자 테마라는 저도 처음 듣는 테마가 태생했었는데요. 물론 회사의 업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회사에서는 가장
틈새 시장을 노려서 회사의 실적을 끌어와서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250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가 올해 500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매출은 2배 정도 는 거고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늘어서 100억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절대적인 시가총액이 싸냐라고 했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실적보다 미래에도 300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업종 평균 정도로 벌 수 있는 회사가 단기간에 앞당겨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오버슈팅 같은 기운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넌 너무 내욕적인 평가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한 평가라고 보기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회사가 어느 정도 변동성에 이제 끝무리에 갔을 때 그때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장래 희망적인 투자가 가능한 구간이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선뜻 뉴스에 발을 들여놨다가 좀 힘든 구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은 좋지만 비싼 주식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20일선인 12,300원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요. 최근 수급도 양호하고 마감 때 보니까 매수 대기 물량도 꽤 되더라고요. 어떻게 반등세를 그러면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뭐 제가 목표 주가 제시한 게 벌써 이제 다 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상한가를 가서 행복 회로를 돌리시겠지만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기 후실적을 보여주고 상장 이후에 상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무려 10,000원대서부터 50,000원대까지 54,000원까지 한 5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 이후에 무상증자 끝나는 기관에 보면 다시 또 다 되돌림을 해서 14,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매물대가 포진해져 있는 15,000원에서 14,000원대에서는 매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구간이지 않나 싶어서 목표 주가는 뭐 목표 주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는 약간 관심에서 좀 멀게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재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시기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은행은 조금 짧게 보겠습니다. 매각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 매각설에 대해서 관련 회사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은행의 매각 이슈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금산분리법이 개정되면 사실 카카오도 은행을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나 그런 쪽에서도 은행을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은행주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M&A 이슈라는 걸 봤을 때 M&A 이슈는 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다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영권자들도 사실 이 판단하기 힘든 상황인데 기존 투자자들은 각자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배팅을 한다라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주를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비싸고 은행주는 평균 PER 5배에 배당 매력이 5%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PER 17배에 배당 수익률이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객관적으로도 비싸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뭐 지금 현재 두나무가 같이 신한에서 갖고 있는 75%의 지분을 갖고 와서 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K뱅크 보셔서 알겠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주은행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싸고 배당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없는데 이슈에 베팅하기엔 조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또 지난 2일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후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어떤 점을 좀 특히 경계해야 할지 대응 전략 듣고 가겠습니다. 네, M&A 뉴스는 이슈대로 그리고 내가 여기 결정권자라고 해서 내부자기 때문에 매매하지도 못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이거를 매매한다는 것은 투자 경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투자 경고에는 경고에 따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전자, 공구음원, 제주은행을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단기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인 만큼 꼭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들의 이 유망주에 대해서, 내여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현대로템과 나무각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용원 PB의 포스코홀딩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하면 저희 내여주에 여러 차례 좀 소개가 됐던 종목입니다. 인기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다가 현재 조금 주가가 눌리기는 했죠. 지금 PB님께서는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을 어느 점을 가장 좀 주목을 하면서 보고 계실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 이제 철강과 리튬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정도를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철강부터 좀 보시면요,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하죠.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철강 생산량 그리고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철강 수요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건설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고 또 이제 그 봉쇄 영향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의 원료인 이제 철광석과 연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정부가 건설 경기부터 좀 살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이제 중국 철강 수요의 42% 정도를 이제 건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이런 그 수요도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리튬 사업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크리티컬 미네랄이죠. 2차 전지에서 이제 광물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그런 염호나 그런 광산에서 리튬을 이제 2030년에는 한 30만 톤,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약 12조, 그리고 에비타를 한 8조 정도로 이제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2018년에 포스코가 이제 아르헨티나로부터 그 광산의 지분 100%를 상당히 싼 가격에 매입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 톤당 한 3만 달러만 돼도 에비타 마진율이 한 70%는 가져갈 수 있는데 현재 리튬의 가격이 한 7만 달러, 8만 달러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라는 게 또 이제 공급 부족 시장이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흑연, 이제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의 원료는 또 콜타르죠. 이 콜타르라는 게 이제 제철 과정에서 확보가 되고요. 이제 니켈과 이제 리튬 같은 그런 원료들은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것들도 이제 계열사인 PMC텍이나 또 포스코 이제 리튬홀딩스라는 그런 기업에서 또 이제 가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또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로 만들어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제공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수직 계열한 그런 이제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본다면은 이제 아직까지 철강, 이제 시클리컬인 철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원재료 안정성까지 확보한 그런 2차전지 밸류 체인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주가는 더 리레이팅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장이 좀 안 좋으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고 있죠.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서 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장이 계속 안 좋다면은 27만 원까지는 또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쯤에서 좀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지 않나라고 봐서 27만 원 정도에서 매수가를 형성하고 또 이제 25만 원, 이제 한 60일 선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빠져준다면은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이제 전고점까지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봐서요. 이제 매수가는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40만 원 선이지만 지금 잡는 게 아니라 27만 원 선에서 잡으면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나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마주에서 XR 기기의 시장 확대 수혜주 중에서 좀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무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어쨌든 좀 잘 올라오다가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과 함께 차트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 나무가는 본업은 역시 스마트폰용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실적이 경쟁사 대비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83억이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43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대이기 때문에 PER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4.5배가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4배 수준에 이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주가의 위치다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비싼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뛰어난 경쟁력, 기술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2 울트라 버전이 1억 800만 화소였는데요. 나무가가 그것을 좀 대응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한 2월경에 출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갤럭시 23의 울트라 버전은 2억 화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무가가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양의 제품은 당연히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도 또 다른 그런 실적 차별화 요인은 바로 이제 비용 통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관비도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수율도 경쟁사 대비 좋아서 이런 쪽에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XR 기기의 확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해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500억 정도의 개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이미 작년부터 삼성전자 AI 로봇 청소기 쪽에는 이미 지금 매출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폭스바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자동차 업체 쪽에 또 이제 그 TOF 카메라를 지금 시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또 일본 이제 아마 소니일 것 같은데요. 소니로 추정되는 이런 게임 회사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게임이 내년 하반기 정도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쪽의 매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의 확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는 가운데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래 이렇게 줄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인데요. 꾸준한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먼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사실 월봉상 최고치가 이제 21,000원대인데 22,000원이 PER 기준으로 6배입니다. 충분히 신고가 돌파를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나무가까지 만나봤고요. 이기태 기사님의 종목 현대로템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저희가 내일을 여는 유망주에서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해서 조금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 뭐 철도로 네옴시티도 엮여 있고요. K2, 뭐 폴란드 수주도 엮여 있고요. 또 오늘은 뭐 대만에 대한 그 또 공급 뉴스도 나왔어요. 하지만 좀 아쉽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현재 어떤 투자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예,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 센치가 좀 누그러든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을 한다, 휴전을 한다라고 해서 재건주가 올라가면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었는데요. 관심도가 하락한 것이지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펀더멘털은 무관한 내용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다.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언제 사요라고 문의하셨던 분들조차도 조정이 나와서 눌림목에 사시죠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가격하고자 현대로템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지금 종전이 되더라도 무기를 살 곳이 없습니다.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리고 자국을 지켜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 곳도 없고요. 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종전 이슈로 좋은 가격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일솔루션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레일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디펜스 솔루션 방산이죠. 거기다가 에코플랜트 수소죠. 사실 이 모든 종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아우르는 회사가 국내에 몇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곳이 없어서 독과점적인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현대로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K2전차라든가 거기다가 이제 차륜형 장갑차 등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뭐 중동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란이 시끄럽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내부적인 일을 외부적으로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도 만약에 그러한 방산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터진다라고 하면 그 관심도는 바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트를 통해서 가격대를 좀 설정해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사실은 21선까지 언제 오나라고 했는데 드디어 21선까지 왔고요. 24,000원대부터 32,000원대까지 위에 상당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전 이야기가 한 번 나왔던 경험이 있었고 이번 두 번째 때는 그때보다는 적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박스권을 곧 돌파한다라고 하면 증권가에서 나왔던 리포트의 목표가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원 SK증권 2000지점 PB,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그리고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